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는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어야지 되는데 우선 앞에 북한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좀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의 연설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또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 두 가지 정도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여전히 이번 주에도 보도했었던 뭐 두세 가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해드릴 한 가지 이슈는 미국과 한국이 반대로 한국이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어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굉장히 기네요. 북한이 얘기하기를 조선 노동당이죠.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셨다. 그게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한 연설이죠.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북한에서는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 이렇게 붙였는데 그 길이가요. 컴퓨터로 제가 지금 열어서 볼 때 컴퓨터로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할 때 컴퓨터 페이지 상으로는 17쪽이나 되니까 굉장히 길죠. 그게 뭐 A4 용지의 1페이지보다는 조금 작기는 할 텐데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 10페이지가 넘는 그런 연설이었고 이 연설은 세 가지 부분이었는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언론사에서 이 17페이지를 그대로 실을 수는 없고 또 실을 필요도 없어서 상당히 조금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부분에 김정은 위원장의 말만을 인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조금 더 전해지지 않았던 사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연설을 하는데 제일 뭐 앞에는 친애하는 대의원 동지들 이렇게 하고 1, 2, 3로 나눌 때마다 항상 맨 위에 동지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해서 첫 번째 동지들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이런 말을 하죠. 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 데서 우리 앞에 나서는 기본 투쟁 과업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루기 위한 투쟁의 역사적 단계이며 그것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국가 건설 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길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릴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주의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게 아니라 말로 했죠.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 좀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동지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 앞에 나서고 있는 중심 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 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입니다. 경제 자립은 자주적인 국가 건설의 물질적 담보이고 전제입니다.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 군사적 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무장력의 급속한 발전 현실 앞에서 저들의 본토 안전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은 회담장에 나와서 한편으로는 관계 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세우고 선 무장 해제, 후 제도 전복 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利益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돼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시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 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 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계속 이제 자력 경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몇 번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동지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領導자 김정일 동지께서 한평생 최대의 심혈과 노고를 기울이신 조국 통일 위협을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북남 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연속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민족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 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 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 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화답하고 있으며 북남 관계를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려 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 당국의 속도 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 합의 리행을 저들의 대조선 제재 압박 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利益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 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 이제 미국 쪽으로 옵니다. 우리는 제2차 조미 순회 회담에서 6.12 조미 공동성명 리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 단계와 경로를 조미 쌍방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게 설정하고 보다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국리로는 100번 1000번 우리와 다시 마주 앉는다 해도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저들의 리 속을 하나도 챙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 탄도 로켓 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 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 조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 움직임들이 로고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 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로고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 순회 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의 근본 방도인 적대시 정책 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3차 조미
회담 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노이 조미 순회 회담과 같은 순회 회담이 재연되는 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수대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순회 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조미 쌍방의 리해 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 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쓰여져야 나는 주저없이 지면에 쓰여져야 한다고 했네요.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동지들, 방금 말했지만 적대 세력들의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입니다. 이 연설문이 발표가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인 어제 두 번인가요? 트윗을 했는데 그 관계 우리 관계가 좋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동의한다. 좋다는 것을 넘어서 엑셀런트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이 핵협상이 제대로 끝나면 북한도 원 오브 더 성공한 나라로 될 것 같다. 만나고 싶다. 곧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나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연설이 터프하다고 터프한 접근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경제 제재 해제에 목말라서 회담에 집착하지 않겠다. 더 이상 제재 해제에도 집착하지 않겠다. 인내심 있게 기다리겠다. 대신 이제 미국에게 조건절을 건 거죠. 하노이 회담 때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오고 하노이 회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탑다운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미리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서면을 하고 한다고 했었던가요? 뭔가 이제 서면으로 하고 나서 다시 하겠다. 그리고 지면에 공정한 내용이 접수 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쓰여져야만 나는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해선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있는 것처럼 그 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건 미국 언론과 비슷하죠. 그렇다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만 전망이 꼭 전망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문제는 이런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북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그 팀과 꼭 보좌진뿐만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팀들과 다른 박자로 다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이민에 대해서도 그 팀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구류된 불법 체류자 내지는 난민 신청자들을 진보적인 도시
이민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도시에 풀어버리겠다고 하는 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검토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해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리 트윗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백악관의 자신의 팀에 대해서 대통령은 조금 있다가 곧 나는 그럴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이 팀과 팀워크를 이루지 않고 혼자 하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국은 가다 보면 어디까지 말까지 트윗까지 분위기 잡는 것까지 하고 또 만나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또 그 일자리와 관련이 돼 있고 의무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에 끝까지 가다 보면 동의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지금 정보부나 여러 안보 관계자들과 전혀 다른 길로 북한 핵협상을 하는데 본인의 뜻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더군다나 이민도 물론 국가 안보지만 북한의 핵 문제는 정말 미국 사람이 숨지고 숨지지 않고 할 수도 있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다간 그 관련자들이 결국은 문책을 당하게 되고 본인들이 존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존재 가치로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외국 리더와 만나려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돼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으면 어쨌든 만류를 뿌리치고 만나기는 했지만 2번 만나서 뭐가 없었고 이번에 3번째도 그럴 것인가? 북한의 위치를 CNN 방송은 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맞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보수나 미국의 보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입장이다.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느긋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그분들의 희망사항이고 김정은이 더 강한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계산이죠.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지금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민에 있어서도 이리저리 갈팡질팡 헬스케어도 없애버리겠다고 하다가 아니라고 하다가 국경문을 닫겠다고 하다가 아니라고 하다가 이런 것은 벌써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한다는 움직임인 겁니다. 재선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딱 등장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워낙에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누구의 아버지 남편과 같은 사람이니까 여성들과 접촉할 때 좀 다정다감하게 했다고 그것이 그 여성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마치 조 바이든을 한 방에 날려버릴 것처럼 여기저기서 많은 어떤 붐업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여성들 자체가 이 바이든이 본인을 성추행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없던 일로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 바이든의 경우에 미국에서 그를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계산상으로서는 현재 위치에서는 가장 트럼프 대통령을 누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힐러리 클린턴에게 예비선거에서 진 버먼트주의 상원의원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조 바이든과의 재선 캠페인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진 곳도 가서 어제 여러 가지 구류자들을 버스에 태워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다가 그냥 덤프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하던데요.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는 막 재선에 신경을 쓰고 북한 문제도 재선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되는가 고민을 해야지 되는데 북한은 친구가 많이 생겼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정말 본드가 강하게 엮여 있는 친구가 생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아마 올해는 북한을 방문할 것 같고요. 과거의 부주석 때가 아니라 주석으로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을 러시아로 방문을 할 테고 여기저기 그 사이에 이제 경제 제재에 구멍이 뚫려서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연설에서 굉장히 어렵고 하긴 하지만 자생으로 뭐를 해야지 되고 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더 많아졌고 중국과는 네 번째 국경 다리까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는 시간이 없고 김정은은 시간이 많아지고 좀 더 여유 있어진 것도 있고요. 경제 제재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과 같은 심지어 독재자도 아첨하는 걸 좋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 독재자가 늘 아첨만 받아오던 독재자가 끊임없이 아첨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녹인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과 물론 이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해서 평화롭게 가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론 매체 가운데서도 특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데 제대로 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벙덤벙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그 협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그 북한 핵 문제, 한반도 평화와 연관되고 아시아의 뭐 무기 경쟁 안 하고 하는 것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의 해결을 할 때도 항상 이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자신에 둔다는 거, 자신의 이고 에고에 두고 아직도 노벨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사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시간 벌고 핵 문제는 더욱 개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핵 능력이요. 국제사회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지금도 이미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국제사회에서 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협상을 만약에 안 한다 하더라도 3차 정상회담이 안 열린다 하더라도 김정은에게는 플러스라는 겁니다. 미군이 이제는 그동안 많은 그 군사훈련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중단하면은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뭐 군에 대해서 관심 많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여러 아주 중요한 그 군사훈련을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아주 축소하거나 너무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very very expensive 라고 하면서 또 하나 이유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expensive 한다는 것과 김정은을 화나게 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김정은은 그 정도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의 경우는 트럼프가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쉽게는 안 움직일 것 같다. 이게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또 실패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그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하겠다 우리 사이 좋아 하다가 막상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내줘야지 된다고 생각할 때 내주는 건 또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김정은도 그렇게 긴 연설에서 무엇을 원한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저런 것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테고 하고 나서 이렇게 이 정도 그러면은 원래 많은 전문가들이 또 뉴욕타임스 등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all or nothing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뭔가를 점진적으로 좀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이러면 안 되겠네. 난 주는 건 싫은데 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이 뭐 그렇게 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고 열린다 하더라도 뭐 의미가 있는 결실을 맺기도 쉽지는 않은 일이다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만나기 전에는 이제 김현철이라는 통일부 장관을 보수는 굉장히 싫어했고 뭐 북한은 좋아했겠죠. 임명을 했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3차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열리는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우리는 뭐 사이가 좋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지 뭐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직접 딜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꼭 직접 딜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면은 그게 국가 기록이기 때문에 뭐 다 주변 사람들도 봐야지 되고 회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개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런 말들을 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편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문재인 그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시정연설이 나오기 전에 지금은 빅딜이지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스몰러한 딜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뭔가 북한의 뭐 제재를 좀 완화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제재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게 어떤 아이템들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었을 때 뭐 기본적으로는 짧은 만남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공식적으로 서로 의논하는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는 한미동맹이 강하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척 많이 말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도 보셨으니까 아셨겠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한미군은 철군하거나 아니면 뭐 줄이거나 임무를 바꾸거나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제는 뭐 기정사실처럼 됩니다. 지난번에 문정인 그 특보가 제일 처음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서 얼마나 비난을 받고 또 말을 약간 수정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시기상으로 조금 앞서간 발언이기 때문이지 뭐 정확한 얘기이기도 하죠. 북한과 미국이 좋아져서 뭐 적대 관계가 아니면 그 주한미군 주둔 자체의 제일 큰 목적이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할 때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 목적 자체가 그 맞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역시 이번 주에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북한에서 노동신문이 보도할 때 굵은 활자로요. 6가지 이제 굵은 활자 제목으로 쭉 써 있는 그 부분에 그 6가지 모두에 다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미국 언론이 그 이후에 전체적인 그 문장을 분석을 했더니 25번 그런 말이 그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죠. 90살 넘은 김영남을 대신해서 최룡해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하고 미국에서는 최선희가 그 외무 제1부상이 된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두 사람 최고 그 아버지들이 다 그 김정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연관이 있었던 그런 가문이고요. 그 가족 자체가 그런 것이고 특히 최룡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스맨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런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했는데 한국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돌아오나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그 폴란드의 기자가 폴란드의 그 대사요. 그 미라선 그 왓소에 있는 그 대사가 그 이 대사가 폴란드 대사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일할 때 나중에 이제 비서실장까지 되고 그때 함께 청와대에서 1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의 대통령 직책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서 그때 그 치아가 10개가 빠졌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2개가 빠졌고 해서 12개가 빠졌다면서요. 뭐 임플란트를 많이 그 했죠. 그만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치아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스트레스가 치아가 빠지는데 직접 원인이 되는가 이걸 또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원인은 될 수가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사람이 잠을 잘 때 이를 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이트 가드 같은 거 끼고 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고 할 때는 잘 그 케어도 못하고 하니까 그 밖에 여러 질병까지 생기고 치아가 빠질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뭐 이 노동 시간을 줄이기는 했지만 그 노동 시간이 뭐 멕시코 다음으로 그 많은 나라다. 1년에 2113시간, 미국이 1779시간 일하고요. 역시 조양호 그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그 회장의 사망, 모든 언론이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땅콩 사건에서부터 또 조양호 회장이 아버지에게 그 물려받았을 때와 지금 얼마나 이 대한항공을 키웠는가. 그 69년도에는 비행기가 8대였다고 하는데 아버지 때에 92년 이후에 이제 대한항공을 맡아서 총책임자로 원래 맡은 것은 아니죠. 맡은 게 아니라 대한항공에서 일한 건 74년인가 75년인가 로스앤젤레스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자녀들이 전부 USC를 나왔고 USC의 한국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조양호 회장에게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아마 저는 원 오브 더 가장 가까이 조양호 회장의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진한 느낌이 있는 그런 미국의 그 어떤 기구는 USC의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그 데이빗 강 그 교수, 그 디렉터가 빅터 차 교수하고도 서로 이슈는 영달라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 데이빗 강은 좀 온건하고 빅터 차는 강성인데 같이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조양호 회장이 USC도 이사죠. 이사로 있으면서 본인의 자녀들이 뭐 3명이 다 거길 졸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USC에 상당히 애정도 많이 갖고 있었고 해서 USC가 지금 굉장히 타격도 심하고 심리적인 타격을 크겠죠. 일단 그럴 것이다 생각이 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무튼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저쪽에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몇십 마일 떨어지면 가는 곳에 이제 집도 있고 뭐 그냥 수수한 집입니다. 그 부의 그 크기에 비해서 수수한 그런 집도 있었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얼마나 이 그 회사를 키웠는가 그리고 그 자녀들과 또 와이프와 연관된 그런 많은 그 스캔들과 일들도 함께 그 전하면서 특히 이제 그 폐 질환이었는데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네. 특히 12월 달에 아주 그 중대한 의료 그 치료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사직에게서 되지 않으면서 뭐 충격은 컸겠죠. 그런데 그때 이미 많이 편찮으셨을 겁니다. 아무튼 그 조양호 회장 개인에 대한 그 수사는 중단한다고 하고 이 내용 미국에서도 거의 모든 언론이 한진그룹의 물류 시스템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또 대한항공이 로스앤젤레스 그 다운타운에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프리웨이에서 내려서 라이턴 할 때 그 호텔을 보고 무슨 센터죠? 그랜드 센터인가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고요. 위셔 센터인가요? 그랜드 센터인가요? 아무튼 그 서쪽에서는 제일 그 높은 그런 그 호텔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저는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서 새벽에 나가니까 이 빌딩이 굉장히 높아서 빌딩 사인이 한 번은 그 맨 꼭대기에 인터컨티넨탈의 I자가 보이고 한 번은 대한항공의 태극 무늬가 보이거든요. 새벽마다 제가 출근할 때 이 그 레온을 보면서 출근을 그 하거든요. 그리고는 프리웨이에서 딱 내리면 그 빌딩이 바로 옆에 왼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싹 보고 이렇게 이제 그 라이턴을 해서 저희 회사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로 뭐 좀 느낌이 많았었던 그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인생 무상이다. 정말 인생 무상이다. 그리고 70세에 숨지기에는 참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냥 70세에 누군가가 아무튼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열심히 뭐 많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으나
그렇게 그 살아온 사람이 70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다니. 요즘은 뭐 90세까지는 정말로 정정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해서 인생 무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도가 된 것이 여전히 강남 스타일의 성범죄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2012년도였다고 하네요. 벌써 그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번 주에도 뭐 로이터 통신을 포함해서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최근에 이 케이팝의 뭐 버닝썬 그 강남 스타일의 나이트클럽 등이 뭐 텅텅 비어 있다면서요. 몇 개월 전도 아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룻밤 뭐 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데 미국 돈으로 약 570달러라고 표현을 하네요. 65만 원 정도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비었다는 거예요. 팝스타, 또 사업가, 경찰들이 다 공모를 해서 탈세, 뇌물, 매춘 뭐 등등 해서 뭐 몇 명이 사임하고 뭐 경찰도 6명이 공모를 하고 500명 이상 조사를 받고 200명 체포되고 뭐 등등 해서 21개의 클럽과 호스트바가 한국에서 이렇게 됐다 하는데도 또 일부에서는 왜 지금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도 하고요. 뭐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있기가 힘드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보도를 했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과 미국을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정규 방송 시간에는 전해드리지도 못했었던 겁니다. 66년이 맞습니까? 65년이 맞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금지하는 게 헌법 불일치다. 라고 판결을 해서 내년에 이제 한국 국회의회에서 법을 만들게 되고 국회에서 법 안 만들어도 2021년부터는 뭐 합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이게 한국에 이렇게 됐는가부터 미국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특히 그 슬레이트라는 매체가 슬레이트요. 그 슬레이트 쌓는 그 슬레이트가 인터넷으로서는 아마 가장 먼저 등장을 한 그 매체가 슬레이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슬레이트라든가 뭐 데일리 비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몇몇 그 매체들이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보도도 이 슬레이트가 좀 자세한데 1953년도에 그 낙태 금지가 됐다면서요. 휴전하고 그때네요. 그래서 여성이 낙태라면 1년, 의사는 낙태 수술하면은 뭐 2년, 또 여성은 벌금이 200만 원, 그때 200만 원 정말 컸겠네요. 그랬다가 1910년도가 됐을 때 예외를 뒀다면서요. 70년이요. 70년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거니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여성들이 출산율이 4.1이나 됐나요? 지금은 이제 한 명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외를 둬서 뭐 근친상간이나 뭐 강간이나 산모의 건강에 위험이 있거나 뭐 이런 때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되고 24주 이후에는 뭐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게 이제 폴란드나 타이나 뭐 그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나라가 한국보다는 조금 강한 것 같긴 하네요. 폴란드하고는 비슷한 것 같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엄마 생명이 위독할 때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더 강한 것이고 그래서 한국처럼 개발된 국가가 낙태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유럽 또 뭐 어떤 아시아에서의 많은 국가들 리버럴한 것과는 달랐는데 한국과 폴란드만 예외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뭐 리얼미터라든가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에는 지지하는 게 낙태를 지지하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뭐 이번에도 한 20만 명 정도가 청원서에 서명하고 했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낙태를 한다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낙태를 안 하고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로 키워도 싱글맘 해서 뭐 싱글맘이라는 것은 뭐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이혼하고 혼자 키우는 엄마도 싱글맘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 같진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엄청나게 혹독한데도 낙태는 불법화하는, 그래서 뭐 21살, 24살 사람들이 맥주를 얼마나 먹고 복통으로 뭐 병원에 실려가고 어떤 사람은 뭐 한약재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보고 민간 처방을 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도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여전히 한국의 기독교 보수는 이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물론 종교가 미국에서도 그 낙태에 반대하는 그 선봉 그룹이 됩니다. 필리핀에서 뭐 카톨릭이고 필리핀이 뭐 아니면 뭐 라오스 하면은 뭐 거의가 이제 불교 신자니까는요. 뭐 그런 식으로 뭐 무슬림인 뭐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기독교하고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한국은 불교보다 좀 많잖아요, 인구가. 그런 그 종교 단체에서 강하게 그렇게 와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66년인지 65년 만에 그렇게 됐다. 66년 만이 맞는 것 같은데요. 2019년이고 53년이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6주일이 넘으면 낙태를 금지한다. 이런 주가 올 들어서 벌써 3번이나 그 주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다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주죠. 뭐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 에이시안들 이런 데 가면은 아주 그 차별받기 딱 좋은 그런 데죠. 그래서 오하이오 주에서도 이번에 오하이오 주에서 사실은 그 존 케이크식이라는 주지사 지난번에 예비선거에 나왔던 아주 어른스럽고 했었는데 그렇게 점잖고 어른스럽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바람을 이기지 못한 거죠. 나중에는 그 공화당의 정치인들이나 일반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왜 존 케이크식을 강하게 지지하지 못했을까라고 많이 후회를 하지만 항상 때가 늦은 때 하는 게 후회고요. 존 케이크식이 아주 오하이오가 빚도 많았는데 정치를 잘해서 주지사로서 그 아주 흑자를 남기고 지금은 이 사람이 공화당이고 보수이기는 합니다만은 CNN의 커멘테이터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존 케이크식이 낙태, 그 동네가 그런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한 20주일인가요? 그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6주일 이거 이렇게 한다. 여기에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기 제한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주지사가 돼서 그 새로운 주지사는 또 종교 그룹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6주일만 되면은 이게 안 된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그 heartbeat bill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heartbeat이 그 심장 박동이고 bill이 그 법안이고 해서 heartbeat bills라는 것. 그런데 사실 6주일 하면은 한 달 반이거든요. 내가 아이를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낙태를 금지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은 하트비트라는 게 이제 초음파 하면은 나오고 하는데 그럼 생명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6주일 이게 지금 그 통과가 됐거든요. 오하이오주는 2011년부터 아무튼 여러 번 하려고 하다가 존 케이크식이 결국은 비토하고 해서 주지사였었을 때 안 됐는데 주지사가 바뀌니까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노스다코타에서는 2013년도에 이미 통과를 시켰었고 아이오와주에서도 모의선거 예비선거 제일 먼저 치러지는요. 2018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법원에서 다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하는 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올 들어서도 뭐 되게 많아요. 미주리, 뭐 테네시, 또 뭐 어디였었죠? 아무튼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많은 주들이 이런 것들을 내놓는데 이것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네. 돈만 있으면 여자들 아무데나 만져도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잠잔 여성에게 돈 주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 내가 언제 그 여자랑 잠을 잤어.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브렛 캐버나라는 사람을 연방 대법관으로 하는데 성공을 했죠. 이유는 보수적인 그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주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가 안 된다 하면 최종적으로 한국의 그 헌법재판소가 하듯이 미국은 연방대법원이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그 기능이 연방대법원에 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라는 사람과 그 브렉 캐버너라는 사람을 이번에 이제 임명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낙태 반대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1973년도에 그게 이제 그 합법화돼 가서 74년부터 시행됐었거든요. 74년도에 낙태가 합법화된 미국이 연방법으로 그게 2019년이 될지 2020년이 될지 낙태를 반대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참 반대네. 한국이 더 앞설 수도 있겠네. 이 부분은 사회적인 이슈에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희신이었습니다.